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네, 경기 침체 불안 속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OECD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데다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약세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0.22% 하락을 하면서 2,6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0.03%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8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조금 더 저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낙폭을 조금 완화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오후장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 문다혜 기자가 나왔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자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 달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추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2차 추경안 편성과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두루만다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에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를 가동을 했고요. 다음 날에는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적자 국채 없이 발행 편성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6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갚아서 GDP 국가 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서 물가를 비롯한 경제 현안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의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골자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도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추 부총리는 취임 후 한 달간 각종 대책과 그리고 합리적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세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준칙 제도화와 재정 운용 방향 설정 등을 서두르면서 노동연금 개혁 등을 시간이 필요한 구조 개혁 과제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부총리는 물가 안정 관련된 내용의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추 부총리는 먼저 모든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진단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기금의 운용 계획을
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이 전용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과 비료, 사료 가격 안정 지원 등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민생 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겁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태스크포스에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다음 주 민간과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개 부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적 자원 경쟁력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고요. 네, 정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OECD 가운데 24위로 중하위에 그쳤습니다. 유럽 경영대학원의 2021년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요. 해외 인력 유입 그리고 여성 인력의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는 33위였고요. 직업 교육과 직업 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은 25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 생산성 등 직업 기술 역량은 28위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매력도 부분에서는 해외 우수 인적 자원과 여성의 고급 인력 등 인재 유입과 활용도 모두 낮았고요. 성장성 부분에서도 고등교육 1인당 정부 지출 규모가 OECD 37개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했습니다. 15세에서 24세 인구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22위였고 근로자의 역량 개발 정도를 점수화해 평가한 항목에서는 23위를 기록해 실제 직업 역량 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의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인적 자원 경쟁력이 떨어지고 좀 정부의 투자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또 인적 자원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고용 유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요. 네, 인적 자원 경쟁력 상위권 국가들은요, 미래 인적 자원 혁신의 주력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유지에 비중을 두는 상황입니다.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분별 정부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한국은 GDP 대비 직업 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0.15로 OECD 평균의 3배나 됐습니다. 이에 인적 자원 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재건축 사업, 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소식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둔촌 주공 재건축 정상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상위는 둔촌주공의 현장 공사 중단 사태 이후 생긴 비대위 성격의 단체입니다.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 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의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인은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마감제 변경 요구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서 공사 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무능과 도덕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인은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 재개와 조합 파상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선출 후 곧바로 공사 재개 협의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갈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양측의 갈등 발단부터 좀 짚어보면요.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시작입니다. 둔촌주공의 전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늘리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시공단은 당시 공사의 계약의 변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또 관할구청의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에 최근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계약인 2020년 6월 25일 변경 계약의 유무효에 대해서 더는 논하지 않고 또 변경 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라고 조합에 권고했고요.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그리고 도급재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는데 조합은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단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재가 불발이 되면서요. 서울시가 시공단의 입장을 반영한 새 중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서울시와 강동구 그리고 둔촌중업의 조합 정상회 등은 새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에 타워 크레인 철거를 막기 위해서 시공단의 철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공단은 일단 이달 말까지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총리의 행보와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장 큰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일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것도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OECD의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또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14% 밀려난 2,6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더니 현재는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가의 급등과 또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3% 돌파한 것이 기술주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417억 원, 외국인은 4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양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매도폭을 축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 배럴당 12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에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 증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유가의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죠. 이미 사상 최대 정제 마진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여전히 저평가됐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46%의 강세, SOE 우선주도 6% 가까운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행주들이 오늘 전일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인천공항의 운항 규제 해제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여행주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 입국을 했을 때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에 전일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주항공은 5%가 넘는 하락세, 진에어와 모두투어도 모두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하락이 보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인텔의 칩 수요 감소 경고에 반도체 업종들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난티 증권과 호평에 힘받고 있습니다. 대북 테마에서 벗어나 국내 1위 레저 플랫폼 업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힘을 받고 있고요. 무린페이퍼 미국이 2032년까지 공공부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셀리버리 제약바이오 최대 행사인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참가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LG화학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브랜드 가치가 5조 4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9%나 늘어난 건데요. 미국의 다우를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라고 하고요. 현재 1%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네, 로봇 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전일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 가까운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캠시스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테슬라와 전기 트럭의 카메라 모듈 전량을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오늘뿐 아니라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 유가 강세 지속 전망에 따른 정유주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우려감이 계속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전일 기준으로는 122달러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또 이에 마찬가지로 정제 마진도 계속적으로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특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주요 정유 업체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등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원유 재고는 일부 늘어났지만 이 휘발유 재고는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이 휘발유 수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앞서도 계절적 요인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휘발유 수요가 꺾이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핵 합의로 좀 원유 공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전일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이 미신고된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점 등은 향후 원유 공급 증가 시나리오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원유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에서 오늘 정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강세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슈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 규제 개선을 언급한 점 등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글로벌 측면에서 성장하는 산업은 맞긴 하지만 아직은 국내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성장 속도,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 등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일종의 테마 성격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로봇 관련주들 대응에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또 M2i,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 정유와 로봇 관련주의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칼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인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네.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경제 둔화랑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벗어나기 그렇죠. 힘든 상황인데요. 미 증시에서 주목하신 흐름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그래서 뭐 한 3일간 지금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뭐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이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나올 텐데 미국의 CPI가 지금 발표가 되고요. 네. 다음 주에 큰 회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FOMC.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망세를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중립화시키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한 90% 정도가 굉장히 중립성을 갖고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봐서 오늘은 뭐 어차피 이제 지금 뭐 CPI 나오는 거와 네. 그다음에 이제 FOMC까지 끝나는 사고 다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 운전을 하면서 지수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진짜 좋게 나오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는 이 토대를 진짜 마련해줘야 3분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 두 가지죠. CPI고 이제 FOMC 회의인데 FOMC에서는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회의록이 나올 때 한 번 더 출렁거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히려. 네, 네. 6월, 7월에 뭐 50bp 가느니 9월 달에도 가느니 뭐 그다음에 하나 정확한 거는요.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는 지금 안 한다가 거의 뭐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OECD가 또 여기다 한 방을 지금 매겼습니다. 뭐냐면 경기 침체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는데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4.5%에서 지금 3%대로 지금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지난 15년간 제일 경제 성장률 못 맞히는 기관이 IMF하고 OEC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나오는 CPI 굉장히 중요하고요. CPI에 관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건데 이제 8.1%가 지금 시장의 이제 예상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7.9%가 나오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7.9%가 2월 달에 네. 나왔던 숫자거든요. 네. 그거하고 동타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2월 달하고 지금 5월 달하고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듯한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등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8.1% 나오면은 그래도 반등에 이제 힘은 얻지만 7.9% 나왔다 그러면 영끌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뭐 생각이 지금 아주 굉장한 급등의 뭐 장기간은 아닐 겁니다만은 이제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조심하셔야 될 게 아직도 미국의 수입 물가는 12%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8.8%이기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숫자가 기준점이 7.9%. 비슷하게 나오시면 여러분 뭐 진짜
앞뒤 가리지 마시고 한번 활달하게 뭐 투자를 해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일자죠. CPI 네. 지수가 또 중요하겠고 FOMC 회의보다는 회의록의 이야기가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론이 좀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도처예요. 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격도 노트북이나 식기세척기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14%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가는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유가도 지금 잘 잡히고 있고요. 제일 큰 공급난의 이 주범이었다고 하는 선적비용, 물류비용이 지금 26%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비료 가격이 14%가 좀 떨어졌거든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피크를 지금 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근원 뭐 물가를 보신다든가 뭐 또 헤드라인 물가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뭐 소위 말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뒷단이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50대 50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 그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 이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가고 뭐 등등이 가는데 뭐 잘 아시는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도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먹구름이 온다 그러다가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다. 그다음에 레리 핑크 회장도 있죠. 거기도 경제 비관론을 지금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낙관론자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변수의 조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장일수록 조금 더 낙관론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 게 훨씬 장기적인 수익률에 좋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올립니다. 네, 비관론이 좀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죠. 낙관론이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OECD 원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3%로 좀 하락이 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네. 비관론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낙관론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관론이라는 건 지금 이제 결국은 세상을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럼 좋은 눈에는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듯이 시장을 좋게 보면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낙관론으로 들어가서 가면은 성장 3%인데 애게게 3%야 이게 아니라 어머나 3%야 이것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낙관론으로 보시면 실적들이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위주로 여러분 가실 수밖에 없는 또 실적을 가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구안을 지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부분들이 있다면 마켓에서 지금 가격 전가력이 높은 마켓쉐어 1등, 2등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 리밸런싱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하는 기회가 지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갖고 계신 부분들의 리밸런싱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말은 쉽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시면 지금은 종목 위주보다는 전 세계의 자산의 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 얼마, 비트코인 얼마, 부동산 얼마, 그 비율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비율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투자 종목들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뒤에 쫓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지시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졸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운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오늘 또 특히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강달러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요, 지금 3월 매도 물량 다 롤오버를 요번에 돼서 지금 뭐 내만여의 날이 그 무사히 지금 넘기는, 안 그랬으면 저는 뭐 3% 이상 좀 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기에는 지금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뭐 좀 불안한 부분들이, 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하는데,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3강이 아니라 1일 3환율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라는 건 진짜 뭐 신이 내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뭐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에는 지금 뭐 결정적인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지금 뭐 120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봉쇄를 풀고 다시 뭐 가동되는 부분들도 있다, 뭐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한 2달 전만 해도 기술주 투자하라는 얘기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술주의 10년 제왕의 시절이 지금 폐막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요, 사놓고 그냥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잊고 있으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술주도 방망이 길게 잡고 치시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방망이 짧게 잡고 치는 그런 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고요. 성장주하고 기술주들이 지금 혼동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산업적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이 조금 보류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은 뭐 두 개씩 어떤 분류로 포션을 갖고 가시냐는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번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게임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넥슨입니다. 넥슨이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게임 업계 이 빅3 블록체인 기반 시장의 대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넥슨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좀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넥슨이 지금 NDC 22라는 그런 이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넥슨 뭐 디벨롭먼트 근데 컨퍼런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뭐 국내 게임 업체의 최대 지식 공유 이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의 최근 기술이나 트렌드를 뭐 공유하는 그런 행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월 10일부터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넥슨은 이제 이번 행사에서 이제 그 NFT 관련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를
깜짝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의 IP를 활용을 한 이제 NFT 기반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 이제 폐쇄형 게임에서 이제 오픈형 게임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된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이플 스토리 기반의 이제 RPG 메이플 스토리 N이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박스 제작 플랫폼이 이제 모드 N이라는 게 있고요. 또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N 모바일, 그다음에 NFT 기반으로 여러 앱을 뭐 만들 수 있는 제작 툴인 이제 메이플 스토리 N SDK를 지금 이제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각 그 최근 이제 작년서부터 해서 블록체인 특히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두 개 분야가 게임계의 가장 큰 이제 화두를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그 앞서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미르포라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NC 소프트나 아니면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그 이제 각자 이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자체 이제 암호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넥슨도 그런 큰 그림에 발맞춰서 이번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P2E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서 넥슨의 참전으로 시장 구도가 좀 재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대결 구도는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네, 일단 뭐 많은 글로벌 게임사들이 지금 P2E 게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이제 게임들이 뭐 단순히 게임으로 해서 그 자체 내에 그냥 뭐 사이버 머니를 뭐 활용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뭐 그쳤다라고 하게 되면 P2E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는 사이버 머니를 현실 세계 뭐 현금 그 암호화폐나 아니면 현금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게임 IP들이 전부 지금 P2E 게임을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P2E 시장은 계속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대형 그 인기가 있었던 이제 대형 IP 같은 경우에 참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게임을 썼던 그런 이제 기존 이제 유저들의 아마 이동이 가장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게임들을 오래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사마다 뭐 경쟁을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 내에 해는 사이버머니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 획득을 할 것이냐 또 이거를 어떻게 NFT로 이제 교환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마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유저 입장에서 보면 시장 내에서 서로의 영역을 좀 더 확고히 보면서 시장을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유저들이 이제 이렇게 P2E 게임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신규 유저들을 어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넥슨이 또 지난 2020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3조 클럽에 가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 매출은 좀 낮았었거든요. 지난해 넥슨의 부진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사업으로 기업이 하반기가 좀 좋아질지 그런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뭐 넥슨 같은 경우 작년도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뭐 매출이 2조 8,500억으로 해서 전년보다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그 전에 이제 1조가 넘었다가 작년에는 9,516억으로 18%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넥슨이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이유는 뭐 가장 큰 게 2000년도에 이제 역대 최대급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작년에 신작 게임은 일부 출시는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은 좀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아마 올해는 그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IP를 활용한 이제 신작 게임들이 한 10여 개가 다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게임인 이제 카트라이더나 테일즈 워버, 그다음에 마나노비 같은 게임들의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신규 IP로 해서 베일드 엑스퍼트, 그다음에 플라시아 전기 등을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던전 앤 파이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넥슨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IP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던전 앤 파이터의 그 모바일 버전이 지난 3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3월달에 출시를 해서 마켓 최상위권에 지금 순위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 4월 게임 매출 순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위를 유지할 만큼 뭐 시장 내에서도 반응이 좋다라고 보여지면 아마 올해 아마 실적 하반기로 갈수록 넥슨의 게임에 대한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게임 공약 실행이 좀 전무하다라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나 발표된 정책 중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그 대선 관련돼서 게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가장 그 했었던 게 그때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제 규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P2E 게임의 이제 국내 이제 출시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에 관련돼서 어저께 국회 차원에서 그 공청회를 그러니까 열려 있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공청회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게임 관련된 공약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국정과제 내에서는 게임 관련 육성안이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관련 분야, 그러니까 K-팝이나 드라마, 영화, 웹툰 같은 그런 이제 컨텐츠의 한 부분으로 게임이 이제 편입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산업의 특성과는 다른 이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얘기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문체부에서 P2E 게임에 허용하는 거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제 공청회에서 더 이제 그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걸 부각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체부 장관이 지금 게임 관련된 컨텐츠나 뭐 이쪽으로 그렇게 직접 다뤄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게임 관련 쪽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뭐 육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의견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국내에서도 게임 산업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육성이라는 뭐 진흥이라는 그런 이름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런 개정안이 통과 여부를 보고 아마 게임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게임 진흥법에 대한 이제 전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관련된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좀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이제 게임과의 이제 결합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에서 지금 계속 관심 사항으로 있으니까요.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법 규제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P2E 게임은 국내에서 좀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양상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뒤처지지 않을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뭐 뒤처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같이 운영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국내 상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산업진흥법 내에 지금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조항이 뭐냐면 이제 게임 머니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해지는 거를 이제 불법 행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바다 이야기라는 이제 사행성 게임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쉽게 없어질 것이냐는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이제 게임 업체들은 국내에서 P2E 게임을 뭐 접속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국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 번씩 가입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해 보셨을 텐데요. 아예 안 되는군요. 네, 아예 접속이 불가능한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오딘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상당한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했고 실적도 좋아졌는데요. 이 오딘이 이제 카카오 게임의 이제 투자 회사였다가 이제 계열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분을 인수할 때 카카오 국내 법인이 인수한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의 유럽 법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P2E 게임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오딘이라는 게임을 P2E 게임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 법인에서 인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뭐 이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지금 P2E 게임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P2E 게임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보면 아직 초창기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장을 먼저 점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게임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 P2E 게임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P2E 게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법률의 개정안은 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개정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게임에 대한 그 유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준 높은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게 국내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매출도 뭐 충분히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참고를 해서 아마 정책 방향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올해 좀 매수의 기회다, 게임주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부 경제와 외부 영향이 없다 보니까 게임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게임 업계의 전망과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게임 관련 업체가 작년 11월 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KLX 게임 K 뉴딜 지수라는 걸 보면 작년 11월 고점이 이제 1,759였는데요. 지금은 전일자 기준으로는 98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4%의 이제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NFT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게임주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이제 게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게임 업계들의 이제 그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게임 산업은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력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이제 이전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 뭐 개발 인력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상당히 높은 이제 임금 인상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작 게임 부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 뭐 약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올 하반기에 대작 게임들이 이제 몇 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작 게임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게임 관련 업종들 대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열의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특히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에는 뭐 상당하게 좀 거리감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하반기에는 일단 바닥에 지나서 아마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주는 이제 크래프톤 쪽 관심 있게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에 출시될 킬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드 스페이스를 제작한 그러니까 클랜 스코필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뭐 매출도 상당한 부분이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뭐 11월에 58만 원을 고점으로 지금 28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투자할 때 유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